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AI 시대에 인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뭘 해야 할까 하는 얘기를 박여선 교수를 모시고 해볼까 합니다. 박여선 교수는 물론 나보다 훨씬 더 AI 언어라든가 이런 게 밝지만은 그렇다고 AI 전문가는 아니고요. 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AI 시대에 인문학에서 초점을 두고 AI 자체에 대한 얘기를 뭐 깊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를 기대하시는 시청자들은 조금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더 맞고 관심을 갖는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 교수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박여선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학생들한테 기초교양을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는 개간지 창비의 비상임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낙청 TV에는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인데요. 작년 이맘때 강미숙 선생님하고 백민정 선생님하고 초대석에 출연을 해서 선생님과 사형의 개벽사상과 D.H. 로렌스를 중심으로 로렌스 대표 소설과 이제 미국 고전문학 연구 등에 관해서 대담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공부길에 참여하는 만큼 제가 대학이라는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최근 기술의 발달과 인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선생님께 배움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고 대학 교육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류하고 관련해서 기술 발달의 전개 속에서 대학과 인문학이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즉부터 전개해 온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글들을 중심으로 제가 배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예. 우선은 제가 이제 오늘의 이 공부길에 나서게 된 좀 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챗 GPT의 등장으로 이제 아주 말이 많은데 요즘 시장하고 기술에 잠식된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대학의 역할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 기술 발달에서 소외된 인문학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대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이제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과학 자체에도 위기가 왔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물론이고 순수 기초과학 분야도 외면받는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요. 무엇보다 대학에서의 학문 활동 전반이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고 생산하는 그런 방식에 종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과학 분야도 현 시대 기술의 발달을 좀 주체적으로 주도한다기보다는 좀 방향을 잃고 이렇게 폭주하거나 요즘 인공지능 지금 기술이 보여주는 양상처럼요. 아니면 이런 폭주하는 분야를 그냥 좀 무분별하게 막 뒤따라가는 그런 태도로 좀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실감하는 변화가 학생들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도 그렇고 동료 교수들도 최근 이렇게 느끼는 게 학생들의 글 읽는 능력이 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학생들의 학력이 예전보다 낮아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좀 몇 년 경험을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디지털 세대이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텍스트 언어보다는 소위 말해서 수학에 기반한 그런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대인 활동의 상당 부분이 이 컴퓨터 환경 내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컴퓨터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독자적인 문법 체계를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이런 언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데 코딩 교육의 열풍이 말해주듯이 세계를 컴퓨터 환경에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매개가 컴퓨터 언어가 되다 보니까 이 언어를 모르면 문맹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세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도 기존에 중시했던 가령 이제 국어나
뭐 영어 같은 이런 자연어죠. 이런 것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을 이제 점점 필수로 만들어가면서 자연어 교육의 자리를 좀 대체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몸담은 영문학 영역에서도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양적 연구 방법이 이제 점점 세를 얻어가면서 영문과 학생이나 교수도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고 재배열해가지고 시각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뭐 파이썬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나 통계 언어를 배워야 하는 실정인데요. 말씀 도중에 미안하지만은 내가 워낙 모르는 게 많잖아요. 시청자 중에서도 또 나 비슷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내가 그냥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보겠어요. 가령 지금 파이썬이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로 이제 파이썬이라고 왜 큰 뱀 그거죠. 나 이름 왜 그렇게 붙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파이썬이니 뭐 자바스크립트니 이런 거를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그럽니까? 네. 그런 컴퓨터 언어가 있고 요즘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려고 한다는 코딩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코딩 언어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 언어가 이제 대충 두 가지 정도로 양분이 되는데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컴파일 언어 두 가지로 양분이 되고 그 말씀하신 파이썬이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은 인터프리터 언어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C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C 플러스 언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컴파일 언어에 속하는데 이쪽은 이제 정말로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이 제1 언어로서 외국어로서 배워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언어들이고 그 인터프리터 언어에 속하는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은 뭐 경영학이나 뭐 이런 거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필요한 그러니까 약간 훨씬 더 간소화된 그 코딩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예. 말에서 출발했잖아요. 대학 교육 현장을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학생들이 뭐 언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학생들의 자기들이 일상 쓰는 자연어, 언어도 많이 바뀌었겠지만은 그런 식의 이제 언어가 바뀌는 거하고 언어에 대한 그들의 관심의 초점이 바뀐 거하고는 좀 구별해 봐야 되지 않나. 아무리 지금 뭐 컴퓨터 세상이고 코딩 뭐 이런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 술 먹고 떠들고 연애하고 할 때는 자연어 쓸 거 아니에요. 언어가 바뀐다는 말이 조금 너무 광범위한 얘기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바뀌는 건 별개 문제인데 취업 시장의 변화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컴퓨터도 그렇고 다른 기계도 그렇고 점점 발달하면서 만들기는 더 복잡해지지만은 쓰기는 더 쉬워지는 게 전체적인 추세 아닙니까? 가령 오토매틱 기어를 가진 자동차 만들기가 스틱 기어보다 훨씬 더 힘들지만은 사용자는 스틱 기어 못 써도 오토매틱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휴대폰도 그래요. 옛날 폴더폰에 비하면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많은 걸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 뭐 몇십 분의 일만 쓰고 사는데 헷갈리는 건 있어요. 그러나 폴더폰들 안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술을 내가 알아야지 쓰는 건 아니잖아.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컴퓨터가 점점 발달되면서 코딩이니 뭐 이런 게 복잡해지는 것만큼 우리가 알아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 장사들 다 망해요. 다 망하고 컴퓨터 문화라는 것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컴퓨터 만드는 기술하고 프로그램 포함해서 만드는 기술하고 영법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만드는 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그런 기술을 가져야지 취직이 잘 되고 그런 거지. 가령 인문학도 요즘은 이제 컴퓨터 쓸 줄 모르면은 필기로만 원고 쓰고 한다 그러면은 엄청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 코딩 걸 모르고 자기가 뭐 독자적으로 코딩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문학을 못하는 건가 또는 문학예술 활동을 못하는 건가 하면은 예술 활동 중에서 가령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하는 사람은 그건 전혀 다르지만은
우선 이제 그 용어들이 내가 모르는 용어가 많아서 궁금했고 학생들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것보다 지금 박 교수가 말씀하신 거는 언어에 대한 관심 영역이 또는 관심의 초점이 바뀌고 있고 그거는 취업 시장의 현실하고 가까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내가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취업 시장과 가장 연결가 크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이제 따로 교육하는 교과 과정 외에 그런 수업이나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고 취업 시장과의 연계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이 언어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문자로 된 이 텍스트, 어떤 사유가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텍스트들을 읽을 때 학생들이 애초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도대체 이런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1학년 학생들인 경우에 이제 잘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텍스트를 굉장히 학생들이 낯설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경험이 적은 것도 있겠죠. 이제 그 전부터 워낙 디지털 쪽으로 이제 그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거나 그러니까 가령 뭐 수업에 대해서도 이 수업에서 내가 얼만큼 정도 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학생들이 알고 싶을 때 예전 같으면은 이제 저랑 같이 앉아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요즘에 원하는 건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만들어서 뭐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주기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각화된 데이터 자료를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그 익숙한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저희로서는 좀 우리랑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읽고 생각하고 쓰는 거잖아요. 자연어로는 저희가 이제 읽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데 요 컴퓨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읽고 이제 계산하고 쓰는 이런 거기 때문에 논증이나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를 갖고 해야 주장의 객관성이 좀 담보가 되고 설득도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가 저는 분명히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에 따른 이렇게 시류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세계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말이니까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아요. 학생들의 그러한 변화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어느 정도고 원인이 뭐고 이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여간 이게 한국의 대학이나 또는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 또는 인류의 어떤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라는 그런 인식은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백낙청 TV에서도 그런 논의를 좀 해왔죠. 컴퓨터 중심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뭐 기술 시대라는 얘기도 했고 우리 로렌스 전함할 때 기술 시대 얘기도 했고 물질 개벽 글을 쓴 거를 이제 박 교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만은 커다란 인류사의 어떤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죠. 네, 시작은 오래됐지만 그런 그 변화의 일부이고 이 과정에서 언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말과 같다. 이건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인데 다만 이제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코딩 과목을 뭐 더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고 학교에서 그런 과목을 오퍼하고 하는 게 그게 전체적인 언어의 변화 또는 언어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건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근본적인 변화하고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꾸준히 이야기해 오신 바가 있잖아요. 1992년에 발표하신 그 물질 개벽 시대의 공부길하고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각의 토대를 좀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이 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글에서 소태산 박중빈 선생이 원불교의 개교포어로 그 제시한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말의 참뜻을 따져보시고 이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의 공부길이 이제 무엇인지, 참된 공부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셨는데, 저는 이 물질 개벽 시대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종래 정신 분야에 속하던 것조차 물질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현상이 이제는 극도에 달해서 지식까지도 물질 운용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게 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운용의 법칙을 최상으로 여겨서 소위 말해서 컴퓨터로 번역되지 않는 지식은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나 힘으로써 인정하지 않는 이제 시대가 이제 이런 물질 개벽의 시대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도 그냥 발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벽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좀 언어도 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하고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상황하고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물질 운용의 법칙을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지 말고 기존 방식의 인문학 공부에 힘써야 되는 것이냐. 또 그거는 그 말씀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운용의 법칙을 활용하면서도 이에 맞서서 정신도 그냥 발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벽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공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차원의 공부가 그런 차원일지. 92년도에 처음 어디 가서 강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글로 정리해낸 거는 94년에 내가 책을 내면서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이라는 책을 내면서 선지를 많이 해가지고 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강연하고 92년에 강연하고 94년에 활자본하고는 어떻게 보면 장르가 좀 다르다 그럴까? 형식이 달라요. 왜냐면은 92년은 원불교의 이제 중앙훈련원이 있는데 교무인들을 상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야말로 오디언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글로 정리하면서는 그때 한 얘기를 좀 부연하고 더 설명한 면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원불교인이나 교무가 아닐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각주를 쭉 달아가지고 여기는 각주가 달린 글하고 각주 시한 강연하고는 글의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94년에 책이 나왔지만 그것도 30년 됐잖아요. 관심을 가지신 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30년 묵은 글을 박 교수가 지금 다시 언급해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런 물질 개벽의 시대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그냥 옛날에 하던 인문학 더 열심히 해가지고 대응하자. 이거 가지고 대응이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했던 말이기도 하고 저번에 원불교 초대석에서 방길튼 교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신개벽이라는 것을 또 달리 말하면은 용심법이다. 이 시대에 마음을 쓰는 법. 소태산 박중빈 선생이 누가 와서 여기가 이거 뭐 하는 동네입니까? 그럴 때 용심법을 가르친다.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마음 쓰는 법이 옛날 불교에서 선방에서 좌선하고 뭐 해가지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거하고 다른 거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개벽에 상응하고 물질 개벽을 감당할 수 있는 용심법이라는 법을 배우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개벽되는 물질을 사용하는 법도 거기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심법이라는 게 용물법도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정말 현재 과학 문명이랄까 뭐 물질 문명의 전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 코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대강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 전혀 다른 공부가 필요하다. 물질 운영의 법칙을 활용하면서도 이에 맞서 정신도 그냥 발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벽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은 물질의 개벽들이 정신을 개벽하자 할 때 그 물질이라는 거는 서양 문명에서 물질과 정신을 구별해서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적인 가치나 활동들이 거의 다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아르마리에 해당하는 것이 과학이고 물질이고,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에 따른 정신이 아니고, 정신은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경지를 말하는 거니까, 그 경지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에게 그런 경지를 맛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딱 전개하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서양에는. 특히 근대 이후에는 우리가 대개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전부터도 정신과 물질을 이렇게 별개의 실체로 보는 것이지, 정신이 실체라기보다는 어떤 경지에 해당한다 하는 개념은 분명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지를 우리가 확산해서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자 하는 게 정신 개벽론의 여지로 갈 수 있죠. 아르마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해오신 작업들이 이런 정신도 개벽하는 공부길의 일환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신도 개벽하는 공부길의 일환으로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문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반성하는 작업을 넓고 깊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인문교육 논의에서 참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인문교육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이렇게 토파보신 데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아르마리 교육, 아르마리 공부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인문교육 이런 거랑 자본주의 세계 시장의 이윤 추구 논리 이런 게 이제 서로 대비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논의는 이런 식의 단순 대립 구도가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또 이런 구도 하에서는 인문교육이 자본주의 현실에 적응하면서 대항하는 그런 논리를 제대로 만들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문교육과 세계시장의 관계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중심부 대학, 그러니까 소위 말해 미국의 하버드라던가 영국의 캠브리지라던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중심부 대학이죠.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참다운 인간다움의 추구도 가능하고 여유 있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지배자다움을 연마하는 그런 인문교육을 수행을 하면서 말하자면 자본의 논리하고 인문교육의 이념 사이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양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인문교육하고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이윤추구 논리는 서로 반대된다, 상충한다 하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난 그게 너무 도식적이라서 안 맞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원론이 적용되는 방식이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시장의 논리에 맞서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그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각 지역에 따라, 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소위 인류 명문대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본주의 이윤 추구의 논리는요, 굉장히 그때 그 지역적 현실, 구체적인 그 현실에 맞춰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거나 도사들이에요, 그거는. 근데 인문교육 한다는 사람들은 또는 인문학의 이념을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은 후마니타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같은 소리 하고 있다면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실정을 좀 알자, 알고 대응하자 해서 내가 뭐 주변부, 반주변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 여기서 자세히 하다 보면은 그냥 어렵다는 소리라도 네. 들을 테니까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그 위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중심부의 대학을 할 때는 꼭 중심부의 하버드나 뭐 옥스퍼드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전문학교급의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것이 아닌 그래도 꽤 명성 있는 대학들은 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문적 교양을 제공하면서도 이 자본주의 세계의 엘리트들, 지배자들을 훈련시키는 원래가 그 인문교육이라는 게 그런 양면이 있었잖아요. 지배 엘리트를 훈련하는 거하고 더 보편적인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거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중심부 나라가 아니고 반주변부 나라면 또 사정이 달라지고 주변부는 또 달라지고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하자는 거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은 더 차이가 더 분명해졌지만은 소위 초일류 대학이라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소위 인서울 대학하고 지방대학하고 뭐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대응 논리를 개발하자는 얘기였는데 그 3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본적인 구도나 그 취지는 맞지만은 세계 경제 속에 한국의 위상이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의 지식인들 일부가 그 세계의 지배층이랄까? 그게 엘리트층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대개는 한국 대학만 가지고는 안 하고 한국 대학 나와가지고 뭐 외국 유학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출세를 하는 건데 그러지 않더라도 한국에 아주 톱 클래스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도 지배층 대접을 받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는 게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중심부라는 나라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세계 체제 전체가 30년 사이에 많이 망가졌다고 봐요. 그래서 중심부의 엘리트 대학들도 원래 하던 그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문교육을 제대로 해가지고 체면을 세우던 그런 게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예,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예, 그런 실상을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인문교육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어쨌든 시장 논리에 유연하게 적응을 하면서도 이 안에서 좀 새로운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니까요. 지금 상황은 대학이 완전히 시장 논리에 삼켜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주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으로 그 우리 선택지를 결정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좀 제가 보기에 이제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인용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94년 얘기이긴 하지만 이때 이제 국제 경쟁력과 한국의 대학이라는 글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전통적 인문교육을 보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부분적으로 보존되는 전통문화까지도 동원하여 세계시장의 논리에 복무하고 결국은 참된 인문교육의 이념 자체를 등지느냐. 아니면 시장 논리의 관철로 엄청나게 박힌 세계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간다움을 위한 교육을 창안하느냐의 선택인 것이다.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린 곳에서 시장의 논리라는 너무도 엄연한 현실을 외면한 탓에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면 흔히 말하는 상하탑 거주자의 현실 감각 부족이라는 정도로 우선 넘길 일이 아닐 터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장의 논리라고 해서 이것을 여기에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엄연한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안에서 현실적인 그러면서도 참된 길을 인문학에 가는 길을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장 논리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이게 인간의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논리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이 도태되지 시장 논리는 건 막강한 거기 때문에 끄떡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논리라든가 또는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자는 건데 이게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표의 성격에도 맞고 이 글을 쓴 이후에 90년대 말부터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라는 문제의식을 쭉 발표해 왔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이때 한 셈입니다. 그 표현을 안 쓰고. 1994년쯤이면은 내가 분단체제론을 얘기한 지는 좀 됐고, 또 대학과 관련해서도 분단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현실을, 대학 현실을 볼 때 분단체제를 감안해서 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학의 변화의 가능성도 분단체제 극복하고 연동시켜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중과제로는 제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어준 그 대목은 문제의식 자체는 이중과제론의 문제의식하고 통한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